2년 만에 손흥민 선수 없이 대표팀이 정말 중요한 경기를 치렀습니다. 2016 북중미 월드컵으로 가는 길, 아시아 최종 예선의 최대 고비로 꼽혔던 요르단과의 원정 경기, 우리가 2대0의 승리를 거뒀는데요. 손흥민 선수 없이 거둔 큰 성과인데 실제 우리 대표팀의 경기력,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었던 것인지, 대체했는지에 대해서 현재 포천 일동중학교를 이끌고 있는 이동진 감독, 현직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홍명보 감독님한테는 플랜 B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과연 대중들은 그한테 플랜 B가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 플랜 B를 해결해 줄 만한 선수가 배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후반전 특히 쐐기골 2대0이라는 승리를 이끌어냈던 골을 만들어냈던 배준호 선수와 오현규 선수, 이 두 선수가 실질적으로 이제 포지션상으로 손흥민 선수가 해줬어야 할 역할을 해주면서 기대에 부응을 했다. 어쩌면 기대 이상의 것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손흥민 선수가 빠지면서 주장 완장을 찬 선수는 김민재 선수였어요. 사실 김민재 선수의 개인적인 퍼포먼스 자체가 나빴던 건 아니고, 실제로 뭐 김민재 선수답게 우리의 배후 공간을 잘 커버해줬는데,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조금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은 뭐 크게는 없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김민재 선수는 항상 보면은 듬직하다. 그리고 항상 굳은 일 마다 않지 않고 다른 선수의 역할까지도 충분히 잘해준다라는 어떤 그런 인상을 항상 받아왔다면, 이번 경기는 그런 선수가 아닌 자기 역할을 그냥 잘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선수라는 어떤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이를테면 김민재 선수는 수비에 있어서만큼은 독보적으로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조금 몇 번 이렇게 놓치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자기 역할을 하긴 했지만 다른 동료들의 어떤 커버할 수 있는 역할까지는 해주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김민재 선수의 덕목 중에 하나가 본인이 워낙 빠르고 상황 판단도 좋고 또 예측력이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풀백 뒤도 커버해주고 또 본인이 왼쪽 센터백으로 뛰면 오른쪽 뒤 센터백 역할까지도 커버해주면서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든든하게 뒤를 지켜주니까 또 이 선수가 좀 어떻게 보면 듬직하고 몸도 크고 또 인상도 강하니까 차세대 대표팀 주장감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주장을 맡겨놓고 경기를 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전반전의 경기가 안 풀릴 때 뭐 패스미스가 나온다거나 또 위기가 발생했을 때 뭐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줘서 선수들을 일깨운다거나 선수들이 좀 처져 있을 때 그걸 또 끌어올린다거나 그러니까 주장으로서 뭔가 팀 전체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거의 돋보이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이 거의 좀 안 보였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외부에서 밖에서 줄 수 있는 에너지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하지만 그 속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주장, 이를테면 그 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격려하고 동기부여주고 다른 동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에너지를 줌으로써 그 선수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줬다면 이 역할을 이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해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해주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기를 보면서 왜 자기 역할만 하지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주장이 아닐 때는 또 얘기도 하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본인이 주장 완장을 찼을 때는 뭔가 부담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좀 더 신중해졌던 것인지 본인이 사실은 동료의 플레이가 아쉬울 때 얘기도 하고 질책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전에는 있었는데 이번 경기는 유독 조금 김민재 선수답지 않게 조용히 묵묵히 약간 자기 역할만 하는 느낌? 진짜 경기 기록을 봤을 때는 물론 뭐 커버웨이도 굉장히 뭐 넓었고 패스 성공률 93%, 그런데 이제 공중볼 경험은 생각보다 이제 7번 중에 3번을 지는 상황이 나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플레이 면에서 지적할 부분들은 거의 없었지만 롱패스도 좀 많이 평소보다 끊겼거든요. 8번 중에 3번밖에 연결이 안 됐고. 즉, 전반적으로 본인을 포함한 후방 빌드업 상황,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선제골 넣기 전까지는 정말 경기 이거 걱정되는데? 라고 생각이 됐을 때 특히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상대가 거칠게 나오거나 또 판정에 대해 뭔가 좀 아쉬움이 있을 때 주장이 좀 나서서 얘기하고 특히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심판과 막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김민재 선수도 그런 것도 좀 없었어요. 경합하는 상황이나 이랬을 때 김민재 선수는 1대1 경합 상황은 김민재 선수가 당연히 이길 거라는 어떤 그런 안정감이 있었거든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경기를 지켜보고 했었는데 이번 경기는 잘하면 빠질 수도 있겠는데 흘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 분명히 나타났었고 나쁘진 않았지만 이렇다 하기 좋지도 않았다. 실제로 상대가 초반에는 공격 파울이 선언되거나 공이 나갔다 들어왔다거나 혹은 또 후반전에 알나이마트가 들어오자마자
김민재 선수의 뒷공간 쪽으로 공에 맞습니다. 빠졌던 상황들을 생각한다면 아찔했거든요. 즉 물론 뭐 우리도 손흥민 선수가 빠졌지만 알타마리가 그대로 뛴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지난 아시안컵 때처럼 실점하거나 내지는 뭐 역전패를 당한다거나 그랬을 것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솔직히 김민재 선수가 개인 수비수로서의 역할은 뭐 준수하게 했을지 몰라도 팀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장으로서 뭔가를 솔직히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을 대신할 만한 경기를 하지는 못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마트 선수 들어왔을 때 그때 인스윙으로 볼을 가지고 왔을 때 그때는 정말 그 실점했으면 정말 치명적일 수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봐야 될 어떤 대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홍명보 감독이 테크니컬 에어리어에 와서 침착하라든지 마치 이제 그라운드 위에 주장이 있으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보조했어야 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빠진 그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김민재 선수는 해주지 못했고 그 부분은 사실 부주장으로 뛰었던 이재성 선수라든지 또 손흥민 선수 이후 한국의 공격을 이끌 에이스로 지목됐던 이강인 선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경기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김민재의 영향력은 어떨까? 이강인 선수의 영향력은 어쩔까? 또 이재성 선수는 어떤 베테랑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까? 이 세 가지가 좀 주요 관전 포인트였는데 물론 이재성 선수가 골을 넣었고 또 이강인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은 있지만 특히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 솔직히 이제 손흥민, 이강인이 뭐 한국 대표팀의 두 명의 에이스다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없다면 이강인 선수가 더 많이 뭔가 자유롭게 뭔가 자신의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솔직히 이강인 선수가 이날은 조금 좀 무거워 보였어요. 뭔가 답답해 보였고요. 사실 볼 소유나 볼을 가서 연결하거나 볼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들은 많았지만 하지만 이렇다 하게 매번 보여주던 이강인 선수의 어떤 번뜩이는 그런 퍼포먼스는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패스 성공률은 88%로 뭐 낮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강인 선수가 크로스를 올렸을 때 받아줄 만한 뭐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5번 크로스 패스를 연결했는데 하나도 연결이 안 됐다. 이강인 선수의 최대 강점 중에 하나가 크로스 패스인데 이게 연결이 안 됐다. 그리고 슈팅을 이제 3번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유효슈팅으로 연결이 됐고 그 중에 2개가 블로킹이었는데 특히 이 프리킥 기회. 정말 사실 근거리에 있었던 너무나 좋은 프리킥 기회를 조금은 뭐지? 약간 허무하게 놓친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 너무나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잘 찰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위치였는데 그 상황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아니한 그런 슈팅이 굉장히 아쉽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날 이강인 선수의 히트맵을 보더라도 사실 사이드에 기반하지만 안으로 들어와서 많이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안쪽 여기 들어왔을 때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후반 황희찬 선수가 교체되던 전반 중반부터는 어떻게 보면 엄지성 선수가 조금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엄지성 선수 쪽을 커버해서 빌드업을 살리기 위해 왼쪽으로 이동하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이런 역할적으로 왔다 갔다 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지켜보는 것은 뭐 이강인 선수가 못했다, 뭐 경기를 망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이강인 선수가 그런 손흥민 선수와 같은 해결사 역할과 팀의 에이스 역할, 팀이 어려울 때 결과를 낸 역할들을 해줄 수 있을지를 지켜봤던 것인데 손흥민 선수는 아시다시피 대표팀이 힘든 상태에서 결정적인 프리킥을 넣어서 성공을 시킨다거나 그 정말 중요했던 순간에 집중력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줬고 개인의 힘으로 팀 전체를 뭔가 일으켜 세우는 게 있었다면 이날 힘든 순간에 이강인 선수는 솔직히 한국 대표팀 전체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뛸 때는 그런 역할을 나눠 가지는 느낌이 있었지만 지금 돌아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수비수를 끌어주고 상대 견제를 받고 있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잘 된 게 아닌가?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는 그 정도 못 보여주는데 약간 이런 느낌도 조금 있었거든요. 우리가 선수들마다 기대치라는 게 있어요. 뭐 우리가 조기성 선수한테 기대치 또는 뭐 손흥민 선수한테 기대치, 이강인 선수한테 기대치, 김민재 선수한테 기대치 이런 기대치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만큼 역할을 잘해줬을 때는 역시 우리 이런 선수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강인 선수의 기대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한국 선수들이라면 손흥민 선수의 기대치가 있는 반면 이강인 선수한테도 기대치가 있고 손흥민 선수가 없더라도 우리는 이강인 선수한테 기대하는 만큼의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데 그만큼의 기대치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2022 카타르 월드컵 전에 뭐 손흥민 선수가 그 사타구니 부상을 입었던 월드컵 이후죠. 그때 이제 빠졌을 때 이강인 선수가 튀니지와의 경기 엄청 잘했고 그런 경기들도 있지만 사실 그 경기들 뭐 베트남전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친선 경기였고 정말 이제 승부가 걸린 경기에서가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고 또 솔직히 뭐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경기 너무 거칠었고 또 심판이 그런 거친 몸싸움을 안 불어주기도 했고 그래서 본인도 찡그리고 좀 교체될 때도 좀 짜증을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강인 선수를 개인적으로 그냥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과연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우리의 후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느냐를 본다면 물론 몇 년 더 시간이 흘러서 이강인 선수가 더 경험이 쌓이고 더 강해져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직 손흥민 선수가 그 엄청난 견제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또 정상적인 페어플레이를 하면서 끝내 뭔가 골을 만들어냈던 그러니까 본인이 넣든 아니면 동료에게 만들어주던 그런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과 달리 이날 이강인 선수는 사실 공격 포인트도 없었고 예. 결과적으로는 이날 경기를 좌우했던 선수가 아니었다. 즉 지금 한국 축구의 유럽파 중에 가장 주목받는 선수가 토트넘의 손흥민, 바이에른의 김민재,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인데 손흥민 선수가 없었던 이번 경기에서 김민재, 이강인 선수는 솔직히 이 경기의 리더가 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임팩트를 주지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성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동갑내기로서 대표팀의 현재 공격 라인의 최고의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주민규 선수가 있지만 주민규 선수는 뭐 대표팀의 경력이 좀 많지는 않고 최근에 좀 뽑힌 선수니까요. 이재성 선수는 일단은 굉장히 어렵던 전반전에 이 경기의 주도권과 흐름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었던 헤더 선제골을 넣었다는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 몫을 했다. 하지만 그 외의 경기력은 좀 어떻다고 좀 보셨나요? 이재성 선수 덕분에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꽉 막혀있던 그 답답한 상황 속에 물꼬를 터주는 어떤 그 득점이 경기를 조금 더 우리가 편안하게 그리고 그 골이 들어가고 나서 조금 더 안정감된 빌드업을 볼 수 있었거든요. 볼 쏘는 능력도 볼 수 있었고. 하지만 이재성 선수가 조금 더 도전적인 어떤 패싱, 도전적인 드리블 아니면 거기서 좀 더 위협적인 상황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다면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재성 선수가 키패스 2개를 하긴 했지만 그게 아주 결정적인 상황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단 하나의 슈팅이 이제 골로 연결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선의 공격형 미드필드를 뛰면서 슈팅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건 분명히 좀 아쉬운 대목이고 어떻게 보면 주민규 선수가 전반전에 워낙 무기력했던 것도 있지만 후반전 끝까지 뛰었던 게 이재성 선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뭔가 이선에서 특별한 걸 보여주지 못했다. 물론 공을 빼앗긴 게 8번밖에 없고 말씀하신 대로 패스 성공률도 87%로 안정적이었어요. 이강인 선수와 비교했을 때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평소보다 현저하게 많은 18번이나 공을 잃어버렸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분명히 이날 고전했던 것은 맞고 그 과정 속에서 옆에서 이강인 선수가 흔들리니까 이재성 선수는 조금 안정감 있게 경기를 가져간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대체할 이선 공격의 리더로서 기대하는 모습은 물론 골을 넣어주긴 했지만 공격 상황이 전개될 때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그 상대 수비의 허를 찌르는 한 방을 만들 수 있느냐인데 그 헤더 득점을 제외하면 이재성 선수는 소속팀이 마인츠에서 보여줬던 그 활기찬 모습과 창의적인 모습을 사실은 좀 보여주지 못했고 그리고 그 모습이 사실은 이전의 대표팀 경기에서도 조금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최근에 이재성 선수의 모습이 조금 안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만 보여줬지 어떤 도전적인 모습들이 잘 안 나왔거든요. 활발하게 좌우, 앞, 뒤 가릴 거 없이 킬 패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위치에서는 킬런 그러니까 상대 진영 뒷공간을 침투해서 내가 그 볼을 받을 수도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재성 선수가 조금 더 어렸을 때에 비해 분명히 나이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마인츠에서는 그걸 잊은 듯이 뛰고 있는데 대표팀으로 와서 시차와 또 이동의 피로와 이런 것들이 누적됐을 때의 경기력이 조금 지난 2, 3년은 많이 좀 영향이 나타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재성 선수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경기력을 대표팀에서는 못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의 기량이 대표팀 경기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 꽤나 자주 나오고 또 실제로 각종 메이저 대회 때마다도 그 몸 상태의 문제로 좀 본인이 실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역시나 손흥민 선수 부재 시에 이재성 선수의 그 역할을 맡기는 것은 조금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또 이번 경기에서 선발 출전 명단에서는 결정력을 좀 맡겼던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결정력이 좋은 선수니까 주민규 선수였다. 홍명보 감독의 생각을 유추해보자면 왜 굳이 최전방에 오현규나 오세훈이 아닌 주민규를 배치했는가를 생각해보면 빠르고 돌파력이 좋은 황희찬 선수 그리고 베테랑이고 말씀하신 그 안정성과 또 연계 능력이 좋은 이재성 선수
창의성 있는 이강인 선수 앞에 결정력이 좋은 주민기 선수를 배치해서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각기 다른 능력을 각각 갖고 있는 선수들로 모아놓지 않았나 싶었는데 저희가 시작부터 우려했잖아요. 주민기 선수가 아무리 그 결정력이 좋아도 최근 뭐 보이고 있는 이런 폼, 속도, 이런 또 몸싸움, 특히 중동팀을 상대로 했던 경합 이게 안 되면 그 결정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결정적으로 발휘하려면은 결국에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또 동료들도 필요하고, 그 패스를 넣었을 때 뭔가 볼소를 해서 돌아서가지고 슈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창의적인 플레이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아쉬웠죠. 예, 저희가 히트맵을 보면은 주민기 선수는 이 안에서만 영향력이 있는 선수잖아요. 네. 근데 이 안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는 게 일부러 연기하려고 밖에 나온 게 아니라 맞습니다. 밀려 나와서 사실 센터백이 막 몸싸움할 때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고 밀려 나오고 또 내려와서 연계해 주려고 하면 그 앞으로 오히려 상대 요르단 수비가 먼저 나와서 잘라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니 전반전만뿐 아니라 후반 6분까지 뛰었는데 패스 4번을 했다. 거의 경기를 안 뛴 수준 아닌가요? 패스 4번이라는 기록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나마 주민기 선수가 잘하는 게 저 안에서의 어떤 그 등지고 플레이하는 거, 볼 소유하고, 그리고 돌아서가지고 슈팅하고 연기하는 플레이를 그나마 잘하는 게 주민기 선수의 그건데, 저 안에서 볼을 한번 받지 못했다는 거는 정말 좀 치명적으로 뭔가 경기를 속에서 자기의 어떤 가치를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오만전 득점도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다 끌어놓고 프리한 상태에서 밀어준 걸 그냥 노스트로프 때린 거. 물론 그 슈팅도 쉬운 슈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뭐 이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주민규 선수는 현재의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K리그에서도 솔직히 이제는 우승 뭐 득점왕 경쟁에서 밀려났을 정도로 좀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냉정히 봤을 때 이라크전뿐 아니라 앞으로 대표팀에 소집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홍보 감독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K리그에서도 8골로 10위권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그만큼 득점력도 K리그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만큼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내셔널 팀에서 경기는 그리 경기력이 항상 좋지 않았거든요. 예. 앞으로는 나이가 먹고 더 쉽지 않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게다가 우리가 물론 대표팀은 그 생각도 맞아요. 현재 가장 좋은 선수, 뭐 미래에 몇 년 뒤 생각해서 어린 선수만 뽑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를 뽑아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주민기 선수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최전방 공격수인지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고, 미래를 보더라도 월드컵 본선에는 제가 봤을 때 쓸 수 없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을 대신하기 위해 배치했다라고 이 선수를 배치했다면 정말 큰 패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그 생각이에요. 이게 어떤 배경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선수 교체가 이제 예전에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잖아요. 5명으로 늘어났지만 교체 횟수는 3번이잖아요. 하프타임 빼고 3번을 교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반전에 우리가 황희찬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엄지성 선수를 투입을 했어요. 이미 한 장 써버린 상태에서 하프타임에 교체를 할 줄 알았는데 안 한 상태에서 51분에 엄지성 선수가 또 다친 거잖아요. 네. 그때 이제 배준호 선수가 준비하고 있길래 배준호만 들어가나 했더니 배준호, 오현구가 함께 들어가면서 엄지성, 주민규 선수가 내려왔고, 그리고 그때부터 축구다운 축구, 우리 대표팀에 제대로 된 경기력이 나왔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날 우리가 생각했던 뭐 김민재, 뭐 이강인, 이재성, 내지는 황희찬 선수는 부상이니까 어느 정도 평가를 유보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선수도 손흥민 선수에게 기대했던 손흥민 선수의 역할 대체할 역할을 못 해줬는데 오현규, 배준호가 그걸 해줬다. 특히 이날 오현규 선수의 정말 화끈한 슈팅, 정말 엄청난 슈팅 아니었습니까? 엄청났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잘한 선택, 홍명보 감독이 가장 잘한 선택은 배준호 선수와 오영규 선수를 함께 한 번에 교체한 게 가장 좋은 선택이지 않아 싶습니다. 예, 오영규 선수가 출전 시간은 주민규 선수보다 적었지만 주민규 선수가 4번의 패스를 했는데 오영규 선수는 17번이나 패스를 했어요. 왜 패스가 안 왔냐? 요르단이 단순히 지쳐서가 아니라 더 많은 곳을 내려와서 움직여주면서 공을 받아주고 연결해주고 또 수비를 끌고 다니고 흔들어줬기 때문에 공격기가 더 많이 창출된 것이고, 실제로 최전방 공격수인 오영규 선수가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으니까 상대도 지쳤고, 그것이 우리의 후반전 경기가 잘 풀린 요인이 아닐까. 사실 후반전에서 요르단이 지쳤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요르단 홈 경기였잖아요. 우리가 더 지쳐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영규 선수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고 침투함으로써 1대1 찬스, 옵사이드 되긴 했지만 굉장히 상대가 위협될 만한 어떤 그런 찬스들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오영규 선수가 활발하게 이동해서 볼을 받음으로써
배진호 선수한테 기회가 굉장히 많이 열리기도 했거든요. 예. 결국에는 오현규 선수야말로 최전방에서 물론 이 선수가 정통 9번 역할을 맡기에는 키가 조금 완벽하게 크지는 않지만 움직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썼을 때와 같은 효과를 또 주면서 또 주민기 선수를 결정력을 요인으로 투입했다면 오현규 선수가 이날 보여준 결정력이야말로 이 슈팅이 우연히 정말 운 좋게 나온 게 아니라 최근 벨기에 행크 팀에서도 이런 벼락 같은 슈팅이 많이 때려왔었고 또 수원 상태에서 뛸 때도 이런 결정력을 보여줬다는 점에 있어서 오현규 선수는 또 공도 4번밖에 안 잃어버렸거든요. 이 시간 동안. 그리고 경합을 6번이나 했어요. 여러 가지로 앞으로 대표팀의 좀 주전 공격수로 좀 새롭게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줬다. 슈팅도 짧은 시간 동안 3개 했고 그중에 2개가 유효슈팅이었고 하나 빗나갔는데 그 슈팅도 꽤 먼 거리에서 과감하게 때린 게 아쉽게 빗나갔다는 점에 있어서 오현규 선수야말로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전방에서 과감한 슈팅, 화끈하고 역동적인 공격을 보여줬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그대로 소화했던 것은 오히려 선발 출전한 황희찬, 교체로 들어온 엄지성이 아닌 그 엄지성이 다치면서 들어온 배준호였다라는 것이죠. 오윤규 선수는 들어가서 정말 상당히 위협적인 어떤 공격 그리고 슈팅들을 보여줬던 것들은 결과로서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배준호 선수는 말할 거 없이 그 간결함과 부드러움과 그리고 그 세련미와 앞으로 정말 차세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스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손흥민 선수가 어릴 때는 조금 그 운영 능력이나 말씀하신 그 축구 도사로서의 면모가 조금 부족했어요. 그 속도와 양발 슈팅과 이런 벼락 같은 그런 움직임으로 역습에 특화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현규 선수가 조금 어릴 때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좀 보여줬다면 배준호 선수는 지금 완성되어 있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줬다. 이 오현규 선수의 골도 배준호 선수가 끌고 들어가면서 패스를 줬기 때문에 어시스트가 됐던 것이고 또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면서도 29번의 패스 연결을 100% 연결, 이건 공격수가 적지 않은 패스 숫자인데 100%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 그 중에서 또 2개가 키패스였다라는 과감한 패스를 했고, 경합 승률 100%. 이날 경기는 정말 많은 한국 선수들이 요르단의 거친 플레이에 공을 많이 뺏겼는데, 경합도 다 이겼고, 드리블도 2번 시도했는데 모두 성공했고, 슈팅도 2번 했는데, 하나는 유효 슈팅, 하나는 블로킹에 맡기는 둘 다 골대 안으로 향한 슈팅이었고, 그러니까 정밀한 플레이를 펼쳤다. 그 얘기는 정말 경기에 오차 없는, 실수 없는 플레이를 했다는 거니까 축구 지능이 너무나 뛰어났다는 거잖아요. 패스 성공률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그 선택이 다 전진하면서 직선적으로 상대를 위협하면서 했던 패스와 도전이 전부 다 성공을 이렇게 이룬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스페셜한 선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9월에 홍명보 감독이 배준호 선수를 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엄지성 선수를 뽑은 이유에 대해서 배준호 선수가 그때 프리시즌 부상이기도 했고 회복 중인 과정도 고려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부상에서 회복한 이번에는 엄지성, 배준호 선수를 나란히 뽑았는데, 황희찬 선수가 다쳤을 때 저는 배준호 선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지성 선수가 나왔을 때 이 판단은 역시 주민기 선수를 투입했던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미 대표팀과 더 먼저 합을 맞춰봤고 경기를 쪄본 선수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적은 선수를 넣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데 기본적인 퀄리티와 클래스를 봤을 때 이 엄준호 선수의 부상과 그로 인한 배준호 선수의 투입이 극명하게 증명한 것은 배준호 선수가 더 앞서 있다. 그리고 저는 내지는 황희찬 선수가 가장 좋은 폼이었을 때였다면 모르겠지만 현 시점, 지금 울버햄튼에서도 솔직히 조금 경기력이 떨어져 있고 오늘도 뭐 부상을 당했던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저번에 오만전 때보다 더 몸이 좀 안 좋아 보였거든요. 현 시점에서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뛸 수 없다면 배준호 선수가 적임자이자 첫 번째 옵션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지 않았나. 배준호 선수는 손흥민 선수를 대체할 만한 그 포지션에서 할 수도 있지만 10번 위치에서 갖다 놨을 때 훨씬 더 빛날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멀티 자원으로서도 쓸 수 있는 굉장히 큰 옵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배준호 선수는 가장 좋아하는 위치가 바로 처진 스트라이커 10번 공미 자리이기 때문에 앞서 저희가 이재성 선수의 좀 과감성이 좀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배준호 선수를 그 자리에 놔서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복귀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최전방에 오현규, 왼쪽 측면에 손흥민, 공미에 배준호, 오른쪽에 이강인 선수를 두는 게 최적의 우리의 공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포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즉 배준호 선수는 지금 우리 대표팀의 선발 자원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와 클래스를 이번 경기에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어쩌면 앞서 말씀드린 김민재, 뭐 이강인, 이재성 선수가 조금 기대치에 못 미쳤고 황희찬 선수도 아쉬운 상황에서 오현규, 배준호, 특히 배준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뒤를 이을 만한 우리의 차세대 크랙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좀 주목할 선수는 역시 황인범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 페노르트로 이적하면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훨씬 더 원래 수준 있는 선수였지만 더 페노르트로 가서 더 수준 있게 플레이를 하는 것 같고요. 확실히 좋은 선수들이 옆에 있을 때 더 빛날 수 있는 선수들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는 배준호 선수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전에 황인범 선수가 있던 팀도 뭐 올림피아코스나 뭐 츠르베나나 이렇게 그리스와 세르비아의 최고 명문팀이었고, 이제 좀 더 수준이 높은 페노르트로 갔는데, 네덜란드 리그 자체가 또 이 공을 다루는 빌드업을 좀 강조하는 축구인 만큼 황인범 선수에게 좀 잘 맞는데, 그 안에서 정말 과감한 패스, 좋은 패스, 빠른 타이밍의 패스가 되다 보니까 이전에 조금 황인범 선수가 패스할 때 어긋나거나 자신감이 없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번 경기는 정말 시원시원하게, 물론 정확성이 가끔 떨어지는 장면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침착하게, 차분하게, 공격적으로 또 폭넓게 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수준 있는 리그를 가야 되고 수준 있는 선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해야지만이 더 수준 높게끔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황인범 선수도 좀 더 수준 있는 선수들과 경기했을 때 좀 더 수준 있는 플레이를 펼 수 있었고, 그 플레이들이 반복되면서 그 가치가 훨씬 더 빛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게다가 황인범 선수는 사실 저희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공격적인 역할을 할 때 더 빛날 수 있는 선수임에도 맞습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는 많고, 대신 밑에서 좀 연결해줄 선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박용호 선수 곁에서 아래 내려와서도 굉장히 활약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위아래를 다 오가면서 하다 보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도 90%로 미드필드 중에 가장 높은 패스 성공률을 이제 기록을 했고, 선발 출전 선수들 중에서는. 그러면서 2개의 키패스, 롱볼도 6개 중에 4개로 굉장히 높게 적중을 했고, 경합도 10번 중에 7번을 이길 정도로 전천후 활약을 펼쳤거든요. 오히려 저는 또 이날 경기에 보였던 침착성과 또 팀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봤을 때, 이재성 선수나 김민재 선수나 이강인 선수가 아니라, 만약에 주장 완장을 손흥민 선수 다음에 맡길 선수가 누구냐고 본다면 저는 오히려 황인범 선수에게 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신뢰할 수 있는 조금 차분한 선수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충분히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황인범 선수는 책임감을 부여하지 않아도 책임감 있게 뛸 수 있는 선수거든요. 하지만 책임감이 부여됐을 때 동료들을 이끌고 이런 에너지를 더 쏟아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선수라고 생각되고, 더 가치 있게끔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페노르트에 갔을 때도 지금 네덜란드 리그에서 6번 자리, 포백 앞자리를 맡는데, 네덜란드 리그에서는 그 자리를 수비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쓰고, 실제로 페노르트의 감독이 필로 같은 선수들하고 말았잖아요. 그 얘기가 결국 경기의 리더, 마에스트로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 중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는 당연히 주장 완장을 맡아도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도 드린 대로 주장이라는 것은 선수들 전체의 신뢰를 받아야 되고, 선수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인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강인 선수는 개성 있는 플레이메이커고, 김민재 선수는 뛰어난 센터백이고, 이재성 선수는 좋은 선배지만,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주장을 할 만한 성향의 선수는 저는 오히려 황인범 선수이고, 또 그 뒤를 이을 에이스는 배준호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충분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원래 우리가 검증했던 선수이지만, 오인규 선수를 우리가 스트라이크로 썼을 때 좋은, 빛날 수 있는 가치라는 선수인 것들을 조금 알 수 있었고, 또, 배준호 선수가,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심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감하게 기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 하지만 이 경기를 통해서 배준호 선수의 가치가,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현규 스트라이커, 배준호를 10번 자리에 놓고 8번 자리에 황인범이 있다면 이 척추 라인 자체가 굉장히 안정될 수 있고, 그 옆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돌아온다면, 또 오른쪽에 이강인 선수의 퀄리티는 사실 쟤네는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최대 소화는 역시 오현규, 배준호, 황인범 선수이고, 또 이 세 선수야말로 많은 손흥민 선수의 부재 공백들을 각각 채워줬던 진정한 코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와야 우리 대표팀이 정말 진정한 실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이 경기를 바탕으로 홍명보 감독이 또 하나의 어려운 경기, 이라크와의 10월 15일 홈 경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구성하고 또 선발 명단을 짜게 될지 한준TV와 함께 또 실시간 입중계 그리고 후속 영상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